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내년 거시 경제는 달러 강세와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수출과 산업 생산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가 전망된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인사를 재개편하면서 신성장 동력과 소프트웨어의 핵심 인재 137명을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 사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리더십을 보강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신기술 분야 인재를 다소 승진시켰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를 이끌어왔었던 인물들을 과감하게 부사장에 올려서 미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2020년 상장 당시 사모펀드와의 비밀 계약으로 약 4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계약의 핵심은 IPO 성공 시 PF 매각자에게 30% 지급, 실패 시 지분 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약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은 경기도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인천시 부평구 순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정부가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난해부터 반기마다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야기시켰습니다. 시장에 도움이 될 법도 한데요.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부각받으면서요. 증시도 좋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다라는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국내 증시에 관한 의견을요.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보여졌고요. 추가적으로 엔캐리 청산에 관한 공포감들도 우리 시장에는 만연합니다. 자,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우리 시장 많은 부담감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요. 보다 정확한 전략들은 오늘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는요. 또 좋은 코너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코너는 바로 뉴지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또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면서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정확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톡에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마감 시장까지 마켓 쇼쇼쇼와 함께 하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시장의 뉴스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시장에 이사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부끄러워하시는데요. 네. 자, 그럼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지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야, 이게 사실 금리 인하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반영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역대 최악의 불확실성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 걸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뉴스에 관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저성장과 고환율이 중첩이 돼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환율은 뭐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에게는 긍정적인데 이 부동산 가격의 긍정이라는 면 하나 외에는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GDP라고 하죠. 우리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를 보통은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내년 기준으로 1.9%로 하향을 했고요. 내후년 같은 경우는 또 1.8%대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저성장이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인하라는 점만으로 뭐 우리가 좋다라고 하기에 학습 효과로 네.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했습니다. 네. 지수로는 제자리로 왔었죠. 이 총재님의 발언을 보니 약간은 경기에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성장은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를 놓고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오늘은 때마침 또 뭐 통화 흐름도 좀 뭐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환율이 뭐 1,400원대 중반까지 갈 수 더 있다고 오를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래서 환율이 1,450원대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의 충격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살펴볼 건 환율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신흥국과 GDP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성장인 거거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 내후년이 역성장이 컨센이고 다른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역성장 부분보다는 성장 기조 또는 뭐 플랫한 형태다 보니 우리가 여기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 신흥국 주식을 늘릴 때도 우리나라는 좀 비중이 상당히 적을 수 있음을 열고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번 금리 인하가 적절했나? 혹은 뭐 어느 분야에서는 적절했지만 증시에는 적절치 않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좋고 한번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네. 물가를 고려해서 금리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저성장을 네. 더 염두에 뒀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심각하다라고 좋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란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거는 뭐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거고 아마 여기에 이어서 뭐 추경 예산 부분 또 네.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적인 경기 부양의 형태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선의 선택이긴 하지만 네. 사실 증시 자체의 영향력을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자체로는 증시에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거를 별개로 봐야 될 게 지금 네.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역성장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꺾일 때는 주가가 빠지죠. 머물러 있던 주가가. 왜냐하면 미래의 이익 같은 경우가 담보가 안 되고 성장이 이제 역으로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증시에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자율 같은 경우도 낮아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자금 조달하는 기업에게도 비용이 덜 들다 보니 여기에서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GDP 성장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조금 2% 하회라는 2% 이하라는 거는 뭐 성장에 대해서 정체를 공식화한 거다 보니 그 부분이 시장에는 좀 불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은의 금리 인하 그리고 GDP 성장률 뭐 안 좋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사님? 대응이라 하는 거는 보통은 지수 박스권은 이제는 안 깨는 상황들이었죠. 네. 왜냐하면 매크로장이기도 하고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뭐 지수의 PBR을 대입해서 박스권 하단에 와 있으니 이거는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지수는 안 깬다라는 점이었는데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했다는 건 충분히 지수의 박스권 하단도 그렇죠, 깰 수 있음을 네. 열어두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막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공격적인 주식 비중을 안 늘려야 되는 업종은 제조업이죠.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에서
원재료를 조달해서 이걸 가공해서 중간재나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인데 경기에 대해서 불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조업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다만 이 지금의 역성장 대비해서 성장이 더 나오는 업종들, 그쪽에 주목을 해보자 오히려. 그런 쪽은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긍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불황령으로 가는 구조라고 하면 아예 또 다른 업종을 봐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요즘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한은의 금리 인하에 따른 또 우리 시장의 영향력들 이사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지스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증시에 관한 매수 비율을 조금 높였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왔습니다. 혹시 우리 국내 증시에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또 국민연금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해외 주식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달러 가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6불 수준, 여기에서 한 107, 108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었죠.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목에 찼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해외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어 있는 우리나라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액티브성 자금과 패시브성 자금이죠. 액티브라고 하면 직접 주식을 찍어서 좋은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거고, 패시브는 지수를 복제해서 이 계좌를 운용을 하는 건데, 그 액티브 형태 자금보다는 패시브 형태 자금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지수에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의 재분배 차원에서 유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을 노리면서 들어온 자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핵심은 포트폴리오의 재분배라는 거예요. 네. 굳이 그냥 국내 시장에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분배 차원에서 들어온 수급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수급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국내 증시에 좀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제한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국민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해외 주식에 관한 수익률들이 최근에 상당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 쪽으로 하자면 이번에 국내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된 김에 어떤 섹터랑 어떤 종목군들이 조금 많이 샀는지 들여다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사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실까요? 단기 매매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짚어주신 것처럼 패시브 형태로 들어온 자금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입이 되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계적으로 그냥 시총 상위주를 복제해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 보면 연금이 사는 종목들은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덜 빠지는 흐름이 있고, 외국인이 같이 사주면 좋은데 외국인은 시장을 내다 팔고 있다 보니까요. 약간 하방을 잡아주는 정도로, 어찌 보면 기업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한 그런 효과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는 없는 거네요.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래도 기관 자금은 좀 유입이 됐잖아요. 전반적인 기관 자금. 그쪽에서도 우리가 시장 힌트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수익 나면 팔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투신 같은 경우는 펀드 자금이고, 금융 투자는 차익 거래가 주 용도다 보니까 현선물 차익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모펀드는 적정한 수익을 추구하죠. 당장 내일 팔 수도 있어요. 1분 뒤도 팔 수도 있죠. 그런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로 들어올 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투 제외하고 추세로 강하게 들어오면 그래도 여기에서 자금이 들어왔구나 정도로 보고, 만약에 종목들을 보실 때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택한다라고 하면 후행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장의 방향 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자금에 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금리 이야기부터 이렇게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앞서서 시장 힌트를 잠깐 주셨던 부분이 성장, 우리가 국내에 관한 성장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를 좀 보는 게 좋다. 아니면 혹은 이제 더 좋은 성장률을 가진 섹터를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좁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님? 만약에 이게 그 불황이라든지 그런 구조로 가면 현금성 자산이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들이겠죠. 네. 그게 성장주 형태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주가로 가지고 옵니다. 네. 나는 어떤 자금을 투여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실적을 미래에 낼 수 있다는 걸 지금 주가로 가지고 오는 건데,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쌓여 있는 현금이라든지 기타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해서 마진은 그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분기별로 꾸준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황형 형태로 가게 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각광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기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보니 여기에서는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고정적인 기업들.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 쪽이 차라리 좀 나은 거예요? 네, 이사님? 불황형 형태로 가게 되면요. 네. 네, 불황형 형태로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 좀. 저희가 이따가 그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그 부분에 이따. 관해서는 네, 오늘 그렇습니다. 힌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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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약진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뭐 이럴 때 대응점에 관해서 이사님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녹록잖아요. 네, 뭐 맞아요. 주식을 하면서도 뭐 손익비란 게 높지 않고 되려 계속 계좌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단순히 그냥 뭐 힘내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계좌를 계속 터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리밸런싱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서 시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응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 쇼쇼쇼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이어지는 코너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오늘도 시장의 이슈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시장의 투심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들이 시장의 이러한 방향성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들까지도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같이 한번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또 정보 브리핑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뉴진스에 관한 악재들 하이브에 껴져 있는데 추가적인 악재도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은혜로운 섹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반도체는 정말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죠.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미중 갈등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중국산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중에가 화웨이 공급업체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초안에 따르면요, 화웨이 공급업체 6곳 제재하는 방안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6곳 안에는 원래 창신 메모리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디램 저가 공세 전략을 취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제외된다라는 것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조금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중심거지는 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중심거지는 화웨이 협력 파운드리사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보면서 엄격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ASML을 포함한 유럽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일제히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규제안으로 봤더니 HBM 조항이 또 포함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권 내에 있겠죠. 자, 이렇게 경쟁자인 창신 메모리가 제외됐다라는 소식, 그리고 HBM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카드를 살펴봤으니 중국의 카드도 살펴봐야겠죠. 어제 시간 외에서 들려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국영 광산 기업이 브라질 히토류 기업을 인수키로 했습니다. 브라질은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전 세계 3위 매장국입니다. 어떤 기업이냐? 타보카라는 이름이더라고요. 이 타보카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산은 연간 1,790만 톤을 생산할 정도로 정말 큰 광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100년간 지속 가능한 이런 풍부한 매장량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히토류 공급 안정적 확보에 정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삼화전자, 티플렉스 모두 다 상한가 안착부의 장을 마감했지만 오늘 정규장에서 장 초반만까지라도 사실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 이야기입니다.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와 계약 해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생각했던,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3일에 뉴진스가 어도어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 내용 살펴봤더니 민희진 전 대표 복귀를 포함한 요구사항을 14일 내에 수용을 해달라. 만약에 수용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전속 계약 해지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터 우리 전속 계약 해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했던 말이 가처분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위약금을 낼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도어는 입장문을 내고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만 하더라도 BTS가 내년에 복귀를 할 예정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22만 2천 원께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이틀 뉴진스발 리스크로 인해서 3% 넘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위생용품입니다. 중국 생산 승리대 품질 이슈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수입 제품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수혜를 받아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속에 깨끗한 나라와 깨끗한 나라 우선주 모두 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모나리자 역시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교육 자료라는 것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급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동안 정부가 펼쳤었던 디지털 교과서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 제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를 포함한 관련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항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장장 4년에 걸친 합병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소식 속에 증권가에서는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이로 인해서 아시아나 그리고 대한항공을 포함한 다른 항공 종목들 상방 리레이팅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과 진에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예상,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33,000원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속에 뚜렷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불황형 경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끼칠 영향력까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우선은 우리 시장에 관한 한 줄 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웃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네, 한 줄 평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 세일하는 국내 증시. 네, 세일하는 국내 증시. 과연 이게 세일인가? 그쵸, 맞아요. 네. 오늘 제가 리포트 하나 보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히려 한국 증시가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증시도 왜 세일을 하느냐. 오늘 어떻게 보실까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조정의 끝은 조정의 끝이 어디인지. 미리 뭐 예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뭔가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그런 건데요. 올해 내내 고생을 했죠. 뭔가 금투세가 해결되면,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해결되면 지수가 급반등이 나올 것처럼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걸 이제는 또 보여주고 있어요. 펀더멘탈 쪽에 문제다 보니까 지수가 난이도가 높은 건데요. 답은 그 펀더멘탈 개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기업의 실적 체력이 높아지는 부분. 그렇게 체력을 높여가자, 기업의 실적으로. 또는 뭐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렇네요. 그런 것도 매력이 필요하겠네요. 생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요인들, 자본시장에 대한 지금 불필요한 규제들을 하나씩 어떻게 허물어 가는지를 뭐 개인적으로는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실적 체력이 되고 그만큼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외국인은 또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또 매크로 변수가 제기됐더라고요. 인캐리 쪽으로. 그거 어떻게 보세요? 또 위험성으로 다가올까요? 국내 증시에? 이게 엔화 흐름 같은 경우가 엔화 약세로 지속이 되었었죠. 맞아요. 일본의 통화 정책은 변화가 없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엔화 가치가 너무 절하될 때도 뭐 구두 개입을 하거나 했을 때 보통은 시장에서 반응이 반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없었죠. 그런데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몰려있던 뭐 공매도 포지션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속도가 빠르게 엔화의 평가 절상으로 흘러간 거죠. 그러면서 8월 5일에 뭐 그런 블랙 먼데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한 건데, 지금 또한 한 151엔 정도 구간이 시장의 변동성이 돌아가는 하나의 가격대입니다.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프로그램 매도도 출회되고 하는데 일본장은 안 빠진단 말이죠. 그게 참 신기합니다. 일본장은 안 빠지고 우리나라 장만 빠져요. 그러면 이게 엔캐리로 인해서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투심인가요? 뭐 투심 영향 같은 경우가 복합적으로 미치는 것 같아요. 파는 주체가 많다 보니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조정의 끝은 언제나 트리거를 주고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가 나와서 해줘야 돼요. 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살짝 웃어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정의 끝 어디일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사님이 우리 시장에 희망을 주러 오셨잖아요. 네. 자, 오늘의 5이슈 저희 파이팅 해서 한번 열어주시죠, 이사님. 그러니까요. 지난번처럼 네. 예쁘게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네. 오픈. 이거는 뭘까요, 이사님? 우리가 저성장이 만약에 고착화가 되었을 네. 때 투자는 여전히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불황형 경기란 무엇인지 고심해볼 필요가 예, 있다. 네. 생각해두고 그러면 그와 맞는 업종 같은 경우가 또 주도주 형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미리 한번 학습을 해두는 거죠. 이 불황형 경기라고 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입니다. 네. 예, 지금처럼 뭐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겠죠. 1.9%, 1.8% 이렇게 GDP의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 안에서 소비 같은 경우도 둔화가 되게 됩니다. 막 사치성 제품에 대한 소비가 불황 때는 잘 줄지 않는데 그마저도 줄게 되면 이제 확실히 경기가 악화되었다.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네, 거죠. 침체 국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불황형 소비가 확대가 됩니다. 저가 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을 봤을 때도 아까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해서 한번 네.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과점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산업들, 과점. 시장에서 다른 진입자는 진입하기에는 크게 매력은 없고, 근데 시장 안에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데 이 점유율을 가진 자는 현금 흐름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어렵게 말씀해 주시는데 쉽게 말씀해 쉽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쉽게 얘기가 더 어렵나요, 네, 이사님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부침 없이 네, 꾸준히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부침 없이.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인가요, 혹시? 뭐 어찌 보면 네, 그런 그럴 수 셈이죠. 있겠죠. 어찌 네. 보면 그런 셈이죠. 네. 그래서 더 싼 소비를 원하게 된다. 되잖아요. 불황형이면.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네. 보는 거죠. 네. 그쪽으로 이제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럼 여기서의 투자 포인트는 그런 관련한 기업들을 봐야 되나요? 실적을 같이 보면서? 뭐 실적은 뚜렷하게 나오지는 네. 않아요. 가점이니까. 가점이니까. 이미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은 딱 정해져 있으니. 네. 그런데 아. 여기에서 정해진 점유율 안에서 시장 구조가 바뀐 거죠. 아. 호황일 때는 어차피 더 비싼 거 사니까 과점 형태 산업보다 성장주를 보는 거고 성장이 나오는 쪽을 보는데 불황형에서는 우리가 그거죠. 딱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그 여건들이 있는 쪽, 네. 예, 여건들이 있는 쪽은 소비가 더 늘겠죠. 낮은 네. 가격이 낮은 네. 제품 같은 저를 경우. 이해시키려고 애쓰십니다. 네, 이사님 괜찮습니다. 그런 쪽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오기는 했잖아요. 네. 이 금리 인하가 이 불황형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사님? 딱히 가계 부채 부담에는 오히려 더 네. 안 좋게 아, 반영이 되죠. 이자가 낮아지니까 네, 그러면 살짝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하다. 네, 좋긴 한데 이 자금이 우리 생각해봐요. 시장에 네. 자금이 돌아야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낮은 금리로 뭐 자금을 조달해서 이거를 쓰거나 소비를 또 해야 되고 네, 돈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으로 가죠. 그럼 그 더 돈은 안 좋겠네요. 잘 안 네. 들어오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은 또 미리 올라가고 있었고 부동이니까 네. 그렇죠. 인하하면 더 네. 올라갈 거고 여기에서 선순환이 음. 안 되는 거죠. 이게 바깥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다 우리가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뉴지스를 통해서 예전에는 네.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면 이제 주식도 같이 화랑이다라는 관점의 그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사님 말씀해주신 거는 금리 인하는 오히려 부동산을 일으키고 증시 쪽으로는 자금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럼 국내 증시에 더 악영향으로 끼치겠네요. 네, 돈이 안 도니까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예탁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긍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도 아직 뭐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부동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자금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시장을 진단을 해야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님 그래도 우리 시장에 희망을 본다면 어떤 섹터군들을 꼽아 오셨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눈에서 어떤 섹터 오늘 또 뽑아 오셨을까요? 열어주세요, 이사님. 네, 열어주세요. 오픈. 아, 오히려 소매 유통 네. 쪽으로 같은 맥락이네요. 우리 그죠. 얘기 나눴던 거에. 과점 형태의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점인가 봐요. 네, 맞나요? 그죠. 네. 과점 형태의 산업이다 네. 보니까 불황의 형태로 갔을 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가장 호황이었던 산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너무 솔깃한 힌트네요, 네. 이사님. 네. 그게 편의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요? 한번 많이 바꾸는 거. 많이 바꾸는 거? 건물이 있고 많이 바꾸는 건물이 거. 있고 많이 바꾸는 거.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했다가 네. 폐업을 많이 하니까 열었다가 장사 안 돼서 폐업하고 열었다가 장사 안 돼서 폐업하는데 많이 바꾸는 뭔가. 많이 이름. 바꾸는 뭔가? 이름이 이름을 있는. 많이 바꾼다? 가게 이름. 가게 이름? 편의점? 가게 이름. 많이 바꾸는. 음식점? 아, 잠시만요. 네. 이 가게를 열었다가 많이 바꿔요. 네. 내가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네. 집에 가죠. 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열어요. 아, 네. 그러면 이름을 바꿔요. 아, 이름을 바꾸죠. 이름. 아, 이름만 바꾼다? 이름. PC방? 아닙니까? 간판입니다. 아, 간판. 간판. 네, 간판. 네. 아, 간판입니까? 네, 간판. 아이고. 간판. 네. 네, 편의점이랑 간판이다 아, 간판. 보니까 그 너무 산업이 죄송합니다. 네.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에서 잘 네. 됐는데 간판 사업은 상장사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혹하신 거 아니죠, 저 때문에? 괜찮습니까? 사투리. 네, 사투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판 사업은 네. 없는데 편의점은 상장된 회사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과점 형태로 돼 있다 보니 불황으로 갔을 때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네. 뭐 수년금도 쌓여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기업은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아이고, 네, 자꾸 죄송한데요. 네, 그러면은 간판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편의점 쪽으로 바라봐도 좋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간판이 상장돼 있다라고 하면 불황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자주 바꾸니 그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편의점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과점 형태고 그 속에서 불황형으로 가면 더 많이 구매를 하니 예,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편의점 관련주들은 우리가 쭉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봤을 때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찍혀줘야 시장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반응적인 측면에서는 이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황형에 고착화가 되었을 때 주가가 좋아질 수 있고 또는 최근에 편의점 같은 경우가 달라진 게 약간 이 편의점에만 파는 물건이 아니라 할인점과 비슷한 형태로 1+1. 네, 그렇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매력도도 높아졌어요. 젊은 층도 소비를 많이 하죠. 편의점에 가서. 그렇다 보니까 실적은 나와요. 나오는데 확성장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하루에 뭐 인구 구조만큼 소비하는 딱 그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출점을 많이 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느 정도 출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할 만큼 지금 했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다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출점 쪽보다는 네. 실적 쪽 보자. 예,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황이 왔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편의점 관련주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조금만 더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소비자분들에게. 만약에 불황이 왔어요. 네. 불황이 왔는데 제 주머니에 한 10만 원이 있어요. 네. 원래는 그냥 뭐 내일도 없이 막 쓰겠죠. 호황일 네. 때는 당장 그냥 현금 네, 쓰고 카드도 쓰자. 쓰고 네. 다 쓰는데 불황으로 가면 10만 원도 아껴 쓰겠죠. 당장 내일이 없으니 내일이 이제 있긴 한데. 있긴 네. 한데 좀 좋진 불안하니까 그렇죠. 쉬어서 가장 싼 걸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1+1 뭐 이런 거를 사러 가겠죠. 먹는 것도 김밥 막 참치김밥 먹다가 삼각김밥으로 삼각김밥 바꾸고 먹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느는 거죠. 편의점에서 많이 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네. 더 많이 쓰는 거죠. 한 번 갈 거 이해했습니다. 2번 가고 안 오던 사람도 가고 그렇다 보니 실적이 늘어나는데 이게 과점이에요. 다른 쪽이 막 돈을 투여해서 들어오기는 힘든 구조인 거죠. 딱 나눠 먹기가 되어 있는 그렇다 보니까
불황령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예.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종목으로 좀 좁혀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편의점 관련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는지 또 한번 열어주세요, 이사님. 네, 네. 열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BGF 리테일. 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GS 리테일은 최근에 주가가 꽤 올라 있다 보니까요. 나름 이제 그 밸류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많이 올라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BGF 리테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아직 불황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을 해놓는 거고 네. 불황에 대한 조짐이 이제 현실화가 됐을 때 그때는 편의점주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과점화 사업이에요. 그 속에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수령금이 한 3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출점은 과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 먹으면 이걸 밸류업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까지 열고 한번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BGF가 지금 CU 쪽인가요, 이사님? 네, 그죠? CU CU. 편의점 맞죠?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 전략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사님?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불황에 대한 형태가 왔을 때, 왔을 때. 예, 아직은 그래도 뭐 성장주를 보는 관점이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제 경기가 불안해져서 GDP 1.9%, 뭐 1.8% 이게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편의점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놨으니 네. 그때 가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런 타이밍도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요, 우리 시장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들까지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의 마지막 코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오늘 굉장히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리포트들은요, 신규 편입 종목군들보다는요, 대응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어떤 기업들 뽑아왔는지 하나하나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 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그러한 기업들 눈에 띕니다. 하나하나 좀 열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엔터주 쪽으로 한번 눈 돌려보겠습니다. JR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증권에서요,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요. 사실 관련한 소식은 어제 저희 방송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JRP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콘서트에 관한 흥행이 있었다라는 건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로 인한 MD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SM과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관한 밸류는 현저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들이 신경 쓰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이 상향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관한 탄력들은 더욱더 받아갈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떻게 상향 조정이 됐을까요? 기존의 78,000원에서 94,000원까지 올려잡은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터주에 또 다른 잡음이 있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JRP 엔터주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서는요, 이런 리포트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L만도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HL만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에 관한 힌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HL만도가 큰 폭으로 최근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멕시코 관세에 관한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뜯어본다면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는요, 완성차 업체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어느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많은 매출에서 대략 한 10% 정도만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서의 매출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쪽과 그리고 멕시코 쪽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영업이익률을 따지고 추산을 해봤을 때 관세에 관한 영향은 불과 2%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CL 만두가 지금 너무나 밸류에이션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간 주가가 하락을 맞은 것이 LCL 만두에 관한 밸류를 높였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어떻게 수정이 됐을까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그대로 동결 양상을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라는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해당이 될 텐데요. 포스코홀딩스에 관한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 고수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포스코홀딩스 그 자체만으로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회사, 전력 쪽과 또 2차 전지 쪽에 관한 부진들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캐즘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일을 잘 하더라도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본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배터리 관련 자회사들 대비해서도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주가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의지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하향 조정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사업에 관한 현재의 주소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투자의 포인트들 잡아보시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보겠습니다. LS 증권에서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도 나홀로 약세를 보여왔었던 LS 일렉트릭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분기에 관한 실적 쇼크에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실적 쇼크 이후에 수주 소식들 들러오면서요. 올 3분기에만 1조 8천억 원 넘는 수주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좋은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저히 낮아진 주가에 관해서는요. 정말 언더퍼폼과 같을 정도로 저평가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그런 의견들은 충분하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LS증권에서는 24만 원인 기존 목표가에서 그대로 동결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이 전력 설비 탑3 중에 가장 현재 저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LS 일렉트릭에 관한 투자 포인트들도 여러분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C텍 보면서 반도체 장비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업황 부진은 여전하다라는 그러한 의견들 시장에 나왔습니다. KC텍 최근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주가 대비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업황은 여전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업에 관해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상 반도체 장비에 관한 투자는요. 연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연말에 집중된 장비가 이제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 사이클로 봤을 때 모멘텀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요. 최근에 반도체 설비에 관한 투자를 줄였잖아요. 이 부분을 반도체 장비주들이 받아갈 수 있다고 본 거죠. 다소 보수적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있다라고 여러분들 소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 관한 힌트들 얻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져오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또 올라섰습니다. 96,400달러 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고래들이요. 이번 조정에서 큰 폭으로 매수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조정을 겪었잖아요. 이 조정 구간에서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이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조정에 두려워했다면 또 어떤 큰 손들은 이런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을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요. 역시나 상승 나타내면서 96,0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현재 구간에서는 약과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쪽으로 시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한 최근 ETF 유입량들 상당히 좋거든요. 이더리움 현재는 3,500달러 선 유지해주면서 보합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최근에도 두 번째 강세장이 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가 7,2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이체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늘었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가격은 잘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3,580달러 선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알트코인들 분위기들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오늘 상승하고요. 그리고 리플코인도 1.5%가량 상승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시장의 눈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